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지은이 톨스토이, 옮기니 강승현, 출판사 모모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어서 구두 짓는 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보잘것없어서 버는 족족 먹을거리만 사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번갈아 입는 겨울 털코트 한 벌이 있었다.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좀 사서 새 코트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었다. 아내가 모은 3루블에다가 이웃에게 받을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나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아내의 무명네이 위에 루바시카를 입고 그 위에 털 외투를 걸친 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무막대를 지팡이 삼아 집을 나섰다. 그는 받을 돈 5루블에다가 3루블을 보태면 양가죽을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구두장이는 돈을 받기 위해 한 농부의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주인은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돈을 마련해 보내주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또한 줘야 할 돈만큼은 없지만 장화수선한 대가인 20코페이카는 줄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하는 수 없이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에게 잔소리만 듣고 말았다. 돈을 먼저 가져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양가죽을 얼마든지 주겠소. 아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결국 구두장이는 2년이나 벼르고 별렀던 양가죽은 사지도 못했고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낡은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감 하나만 받았을 뿐이었다. 속이 상한 구두장이는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렸다. 그는 술김에 외투도 입지 않고 술집을 나왔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좀 쌀쌀한 듯 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춥지도 않았다. 구두장이는 지팡이로 언 땅을 두드리며 다른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휘 돌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털 외투 안 입어도 춥지 않네 뭐. 보드카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후끈거리다니. 털 외투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살 수 있다고. 근데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난 죽어라 이래 죽었만 마누라는 만날 나를 업신여기기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 놈들 이번에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모자를 날려버릴 테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면 그걸로 뭘 하란 거야? 술 한 잔 값밖에 되지 않을 돈으로 말이야. 너희들만 곤란해? 난 더 곤란하다고. 너희들은 그래도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집도 있잖아. 난 맨몸뚱이 뿐이라고. 게다가 너희들은 농사도 지으니까 빵이라도 먹고 살지. 난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고. 일주일에 빵값만으로도 3루블이 들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써야 한다고. 그러니 얼른 내 돈을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떠들면서 걷다 보니 구두장이는 어느새 교회 근처까지 와 있었다. 교회 뒤쪽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이는 듯했다. 이미 해가 진 뒤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지만 당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기서
돌 같은 것 못 봤는데? 소인가? 아니, 짐승 같지는 않고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하얗지? 사람이 아닐 거야. 사람이 저런 데 있을 리가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사람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사람은 맞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게다가 벌거벗은 채 교회 벽에 기대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겨간 게 틀림없어.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겁이 난 구두장이는 고개를 돌려 모른 채 하며 얼른 교회 모퉁이를 돌아버렸다. 그런데 교회 모퉁이를 돌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몸을 일으켜 움직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듯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더더욱 겁을 집어먹었다. 가까이 가봐야 하나? 그냥 가버릴까? 괜히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안 되지.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꼴을 보니 어쨌든 좋은 놈은 아닐 거야. 가까이 갔다가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죽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성가신 일에 휘말리게 될 거야.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저 벌거숭이를 어째야 하지?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하나?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뭐 하는 거냐, 세몬. 사람이 죽어가는데 겁이 난다고 모른 척해도 되는 거냐? 네가 뭘 빼앗길 것이라도 있는 부자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세몬. 결국 구두장이는 발길을 돌려 그 사내에게로 갔다. 세몬은 그 사내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젊은 사내의 몸은 튼실해 보였고 얻어맞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어붙고 지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세몬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그 사내는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세몬은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털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얹은 뒤 털 외투를 벗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이거라도 입읍시다. 세몬은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가 일어섰다. 자세히 보니 사내는 손과 발도 거칠지 않았고 인상도 부드러웠다. 세몬이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지만 그는 소매에 팔을 스스로 넣지 못했다. 세몬은 두 팔을 소매에 끼워주면서 허리띠까지 메워주었다. 그리고 모자까지 씌워줄까 하다가 나는 머리숱이 없지만 이 사람은 덥수룩하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신 자신의 털장화를 신겨주었다. 자, 이제 좀 움직여 봅시다. 다 잘 될 거니 너무 걱정 말고.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나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감동한 눈으로 세몬을 쳐다보았다. 왜 말도 없어? 자, 이런 한 데서 겨울밤을 날 순 없지.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지팡이를 줄 테니 천천히 걸어봅시다. 그러자 사내는 걷기 시작했다. 의외로 사내는 뒤처지지도 않고 세몬을 잘 따라왔다. 그렇게 둘이 같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세몬은 사내에게 물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소?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그런데 어쩌다가 이곳 교회 근처까지 왔나?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세몬은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겠지. 나쁜 놈들에게 뭔 짓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제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물론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지. 하지만 몸이 이러니 어디라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하지 않아?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내심 놀랐다. 사내는 불량배 같지도 않았고 말씨도 공손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이 많지. 세모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 집이라도 가겠나?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세모는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세모의 겉저고리를 파고들었다. 그 바람에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모는 옷깃을 여미면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일까? 털 외투를 만들 양가죽은커녕 털 외투마저 없이 집으로 돌아가다니.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벌거숭이 사내까지 달고 가면 마트리오나가 뭐라고 할까? 잔소리 꽤나 듣겠지? 뒤늦게 마트리오나 생각이 들면서 세모는 걱정이 많아졌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았던 이 사내의 눈빛이 떠오르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유쾌해졌다. 세모네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지금 빵을 구울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아직 제법 큼지막한 빵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모는 밖에서 점심을 먹었을 테니 저녁은 조금만 먹겠지? 그럼 내일 아침은 세모니 먹고 남은 빵으로 충분할 거야. 마트리오나는 다시 빵 조각을 만져보면서 생각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말자. 밀가루도 별로 없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리오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사올 양가죽이 어떨지 생각하고 있었다. 세모니 가죽 가게 주인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 남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갈 정도니까 말이야. 8루블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쓸만한 털외투를 만들 수는 있을 거야. 작년 겨울에 털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가고 어디고 갈 수가 없었잖아. 오늘도 그렇지. 그이가 내 네일랑 털외투를 입고 나가는 바람에 나는 입고 나갈 옷이 하나도 없잖아. 그나저나 그이가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지? 혹시 어디서 술이라도 먹고 오는 거 아니야? 그때 마트리오나는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반지꼬리에 바늘을 꽂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세몬뿐 아니라 맨발에 털정화를 신은 한 사내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번에 세몬이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아차렸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남편은 털 외투도 없이 빈손이었고 게다가 처음 보는 이상한 사내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을 몽땅 털어 술을 사 먹었군. 생판 모르는 이 건달하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끌고 왔네. 두 사람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던 마트리오나는 이 낯선 빼빼 마른 젊은이가 걸치고 있는 털외투가 자신들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그 자리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겁을 집어먹은 게 틀림없어. 마트리오나는 벽난로 옆으로 가서 얼굴을 찡그리며 두 사람을 연신 살펴보았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여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뭐해?
그러나 마트료나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난로 옆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세모는 그녀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은 먹어야지. 그러자 사내는 의자에 앉았다. 여보, 저녁 준비가 안 됐어? 마트료나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당신들 건 없어요. 보아하니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네.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빈손으로 온 데다가 털외투까지 남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저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우리 집에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에게 줄 저녁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세모는 털외투 호주머니를 더듬어 지폐를 꺼내놓았다. 자, 당신이 준 돈은 여기 있어. 그리고 도리포노프한테 꾸어준 돈은 못 받았지만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도 마트료나는 화가 가라앉질 않았다. 모피도 사오지 않은 데다가 단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료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집어 장롱 속에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저런 벌거숭이나 주정뱅이를 일일이 다 챙기다가는. 그래도 마트료나, 말 조심해요. 그리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주정뱅이에게 뭔 말을 들어요? 정말이지 난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예전에 어머니가 주신 옷값도 술값으로 날려버려. 이제는 양가죽 살 돈마저 홀랑 날려버렸겠죠? 세모는 자기가 술값으로 쓴 돈은 20코페이 값뿐이며 어쩌다가 이 청년을 만나 데려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마트료나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줄줄이 생각이 나는지 한꺼번에 두세 마디가 튀어나오니 세모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10년도 더 된 옛날 일까지 들추어내며 사정없이 퍼부어대다가 갑자기 세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필요 없으니까 내 옷이나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뻔뻔하기도 하지. 빨리 벗어요. 아이고,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마트료나가 세몬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매가 부두득 터지고 말았다. 화가 난 마트료나는 그의 옷을 벗겨 머리에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화가 나긴 하지만 도대체 이 사내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마트료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면서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러고 다니지 않을 텐데. 맨발에 셔츠도 안 입고 당신이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저 사람을 데려왔는지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알몸으로 꽁꽁 얼어붙은 채 말이오.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낸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젊은이는 얼어 죽었을 거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소. 그래서 털 외투를 입혀서 데려온 거예요. 마트료나,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봐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소? 마트료나는 뭔가 좀 더 심한 말을 퍼붓고 싶었으나 문득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왠지 말문이 막혔다. 사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팍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줄고 눈을 감고는 마치 목이 졸리기라도 하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잠자코 있자 세몬이 입을 열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도 하느님은 있지 않소?
마트료나도 이 말을 듣고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차츰 누그러졌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옆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른 후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와서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사내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모는 빵을 잘게 썰었고 둘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료나는 문득 젊은이가 가엾어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살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일그러진 얼굴이 펴졌고 마트료나 쪽을 바라보면서 싱긋 웃기까지 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그릇을 치운 다음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알몸뚱이로 쓰러져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죠. 그런 저를 아저씨께서 보곤 가엾게 여겨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선 아주머니께서 절 불쌍하게 생각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하느님이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워놓은 세몬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었다. 또한 속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자, 이거라도 입어요. 그리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서 자요. 침대 위든 벽난로 옆이든. 젊은이는 털외투를 벗고 네이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료나는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생각이 멈추질 않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과 남편의 옷을 주워버린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젊은이가 싱긋 웃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마트료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잠이 안 오는지 외투자락을 한 번씩 끌어당기곤 했다. 마트료나가 세몬에게 말했다. 남은 빵은 다 먹어버렸는데 반죽도 해놓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지? 옆집 사는 마나레아한테 좀 구워달랄까? 그러든지. 설마 삿입에 거미줄 치려고? 마트료나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있었다. 저 사람 말이에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자기 얘기는 통하질 않는 걸까요? 글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세몬, 응? 우리는 남을 돕는데 남들은 왜 우리를 돕지 않을까요? 세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뭐 어쩌겠어. 세몬은 그렇게 말하곤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세몬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마트료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나가고 없었다. 어제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네이와 속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이복의 젊은이, 줄인 배는 빵을 원하고 알몸뚱이에게는 옷이 필요하니 뭔가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모는 좀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뭐든 배워서 익히면 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넬 뭐라고 부르면 되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좋아. 뭐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자네를 밥은 먹여주지. 어때?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아서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서 따라했다. 세모는 꽃 양털을 삶는 법, 실을 꿰어 가죽을 깁는 법을 가르쳤고 미하일은 이 모두를 쉽게 따라했다. 미하일은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했기에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마치 원래 구두장이었던 것처럼 능숙하게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 미하일은 몹시 부지런히 일했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또한 농담을 하거나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웃어 보인 건 처음 왔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하루가 저물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솜씨가 좋아 소문이 자자해졌다. 온 동네에 세몬의 보조직공 미하일만큼 모양이 좋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명성이 퍼졌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한 삼두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 멈추어 있었고 마부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서 세몬의 가게 계단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구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는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은 방 안을 꽉 채울 것만 같았다. 세모는 신사의 큰 몸집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모는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은 깡마른 편이었으며 마트료나조차도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이 신사는 어디 다른 세상에서라도 왔는지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윤이 나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직해 마치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면서 물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군가? 세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함께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베지카, 물건을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서 꾸러미를 가지고 오자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으며 명령했다. 풀어. 젊은이가 보따리를 풀었다. 신사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멍청하기는. 당연히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사람은 아직 이런 가죽은 구경도 못했을걸? 이게 독일제야. 20루블이나 줬다고. 세모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디서 이런 물건을 받겠습니까요? 물론 그렇겠지.
어쨌든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네, 지을 수 있고 말굽쇼 나리. 신사는 버럭 큰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다고? 명심해라. 도대체 누구의 장화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장화가 1년 안에 일그러지거나 파손되면 네 놈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대신 1년이 지난 뒤에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주지. 세모는 더럭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미하일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미하일을 쿡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봐, 어떡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세요 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모는 미하일의 뜻대로 1년을 신어도 상하지 않을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발치수를 재라. 세모는 10베르쇼크가량 되는 종이를 잘라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에 때가 묻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모는 발바닥을 재고 이어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가 짧아 양쪽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었기 때문이었다. 똑바로 해. 종아리가 꼭 끼면 안 돼. 세모는 종이를 덧붙여서 크게 늘렸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서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보더니 물었다. 저자는 누군가? 저희 가게의 직공인데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나리의 신을 만들게 될 겁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봐, 너도 잘 들어도 1년은 끄떡없게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는데 그는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의 뒤쪽 한 구석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뒤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것처럼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으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뭘 바보처럼 싱글거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기한 내에 구두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네,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하일은 그렇게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해.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걸친 후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들어올 때처럼 몸을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걸어가다가 문틀에 머리를 꽝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신사가 마차를 타고 떠나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저 정도면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방이 흔들릴 만큼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픈 기색 하나 없잖아. 그러자 마트료나가 말했다.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체격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라면 저승사자도 못 잡아갈 거예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단 주문을 받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걱정이야. 비싼 가죽에다가 손님 성격까지 보통이 아니니 실수라도 하면 큰일인데.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가죽을 재단하게. 내가 겉가죽을 꿰맬게. 미하일은 세몬의 말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마트료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마트료나도 구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미하일은 주문받은 장화 모양과는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르는 것이 아닌가.
마트료나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그 손님이 어떻게 장화를 만들라고 했는지 제대로 못 들었겠지. 미하일이 나보다 잘 알 테니까 괜히 참견하지 말자. 재단을 끝낸 미하일은 이제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 실을 쓰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나 쓰는 한 겹 실이었다. 그것을 보고 마트료나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만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쯤 작업이 궁금해진 세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가죽으로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세모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큰일 났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분명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슬리퍼를 만들어버렸네. 이제 가죽은 다 버렸어. 그 나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세모는 한숨을 쉬며 미하일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나를 죽일 작정인가? 손님은 분명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세몬이 미하일을 나무라고 있을 때 현관 문고리가 덜그럭거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보니 아까 그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구두 때문에 주인 마님의 심부름을 왔죠. 구두요? 구둔지 장환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이곳을 나와 댁으로 가시는 도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 나리 몸이 굳어있지 않겠습니까?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주인 마님께서 저를 이리로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하일은 탁자 위에 남은 가죽을 챙기고 다 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